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2회고사 기말고사 시험 마무리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1차 세계대전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1914년부터 18년까지의 총 4년에 걸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전쟁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식민지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충돌하고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사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죠. 사라예보 사건. 보스니아의 한 도시였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사건이 결국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일어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심은 독일이었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 영국과 프랑스와 곳곳에서 충돌을 하게 되었고,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 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사라예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을 맺었고요. 그리고 한쪽 또 다른 편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연합국이 되어서 이 두 축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결국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결과와 영향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제연맹의 창설이에요.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하에 국제연맹입니다.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전쟁을 치렀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존의 차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였죠. 황제의 지배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해요. 그게 바로 소련이죠. 우리가 흔히 소련이라고 부르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이 되고, 요것이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냉전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는 그 나라가 이때 탄생을 합니다. 자, 한편 이 1차 세계대전의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바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내세운 주장 알아둬야 되겠죠.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의 그러한 어떤 독립을 지지한다는 그러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고, 이러한 어떤 민족 자결주의의 배경 속에서 특히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대규모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그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는 특히 파리 강화에서 이루어진 민족 자결주의는 한계점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또 한 번의 큰 전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인데요. 같이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1939년부터 해서 1945년 불과 한 6년에 걸쳐 일어난 전쟁인데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배경은 우선 그 경제적인 요인에서 좀 찾아야 된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경제 분야에선 세계 엄청난 경제 위기였죠. 세계 대공황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세계 대공황은 생산과 수요가 서로 소비가 맞지 않으면서 이것이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커지면서 폭발하게 되면서 일어난 대규모의 세계적인 아주 극심한 경제 위기를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세계 대공황의 첫 시작은 1929년 10월 24일 흔히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미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당시 미국의 영향력이 컸던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극심한 경제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세계 대공황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세계 대공황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자, 그 대표적인 나라들 살펴보자면 우선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영국,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은 이름하여 블록 경제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했었죠. 블록, 제가 담벼락을 얘기했었는데 기존의 식민지와 그리고 자신들의 자국을 경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보호무역 체계를 통해서 식민지에는 물건을 팔고 또 원료를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블록 경제 체제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블록 경제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뉴딜 정책이었죠. 뉴딜 정책. 그래서 많은 이 대공황 자체가 그 생산을 소비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를 증진시키기를 목적으로 해서 우선 기업의 독점적인 활동을 규제하거나 특히 공공 부분에 대한 투자, 국가가 나서서 수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특히 이럴 기를 통해서 대중의 구매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미국의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 것들이 쉽지 않았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극단적인 주장이 등장한다 그랬었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렇죠? 특히 전체주의는 여기 설명 의미 알아두라 했었죠. 개인은 집단 속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개인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그것은 파시즘,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나라들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속에서 이러한 그 전체주의 국가들은 최종적으로 자국의 이러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독일의 경우에는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중일 전쟁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세계 대전으로 휩싸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에 가담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탈리아, 독일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그리고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 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결과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체제 얘기할 때 좀 더 추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 통치 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 우선은 일제 통치 체제, 일제 식민지 지배를 얘기할 때 가장 꼭 알아둬야 될 게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서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이것이 지배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무단 통치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우선 무단 통치의 첫 번째 특징은 1번 헌병 경찰 제도입니다. 자, 헌병 경찰 제도는 군인이 말 그대로 일반 치안을 담당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역 군인이 나오죠. 현역 군인이 경찰 최고 책임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곳곳에 그래서 한국인을 감시 억압하는데 이러한 이유, 이렇게 헌병이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조선을 철저히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했다는 거였는데, 그건 이제 가장 잘 보이는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이런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의 모든 일상에 다 관여를 합니다. 특히나 가장 이 헌병 경찰이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것이 즉결 처분권이라 그래서 재판을 없이 말 그대로 즉결이에요.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서 이 과정에서 헌병 경찰의 자의적이고 좀 더 악의적인 그러한 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서 한국인에게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됩니다. 특히나 이 헌병 경찰에게는 태형이라고 하는 매질이에요. 이러한 형벌을 권한을 가지금으로써 가장 무단 통치식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회가 얼마나 더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관리와 특히 교사들에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함으로써 이 헌병 경찰 통치는 대단히 무단 통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통치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한 맥락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문이라든가 잡지, 단체 이런 것들도 허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식민지 교육 역시도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만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와 그리고 실업학교 정도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외의 좀 더 고등교육이나 이런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대학이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우민화 교육, 우민이란 뜻은 어리석은 국민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교육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1910년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경제 정책이죠. 식민지 경제 정책으로서 토지 조사 사업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루어진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 판매 시장으로 살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전국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세, 세금이에요.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토지를 빼앗아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빼앗은 토지를 이용해서 당시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런 토지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러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면서 한국에 와서 지주가 되거나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는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소작농으로 몰락하기도 하고, 특히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농민들이 화전민, 산에 가서 이제 밭을 일궈서 사는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예 해외로 만주나 연해주로 이렇게 이주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어서
1920년대에 흔히 문화통치라고 불리는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910년대 무단통치는 3.1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히 통치 방식이 변화를 하게 돼요. 거국적인 이 한국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은 일제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통치 방식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나온 것이 바로 문화 통치입니다. 문화라는 말 속에서 좀 더 통치가 온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이 문화 통치는 그 내부적 좀 더 분석을 해봤을 때 좀 더 교묘해지고 세련되어진 그런 일제 식민 통치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게 어떤 건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먼저 문화 통치 때 일제가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총독을 무관이 아닌,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일반 행정 관료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 한 번도 문관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헌병경찰제를 폐지를 하긴 해요. 그리고 보통경찰제를 시행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숫자를 증원함으로써 헌병경찰제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에 대한 감시를 더 철저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특히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한 법을 만들기도 해요. 그게 치안유지법입니다. 이 치안유지법엔 여기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일제가 천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상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겉으로는 치안이니까 뭐 도둑 잡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기존의 사회주의자들이라든가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아주 악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문화통치 기간 중에 전혀 허용하지 않았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을 해요. 그래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이 발행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신문들을 검열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이 신문이나 언론을 허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겉으로는 분명 뭔가를 허용하는 듯지만 오히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삭제된 그러한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묘해진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1920년에 들어와서 문화 통치기 때 이 경제 정책도 한번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산미 증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미 증식이라는 것은 쌀 생산을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 정책을 폈는가의 배경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일본에서 찾을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공업화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농업 생산력이 따라가지 못하자 쌀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쌀을 일제는 한국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쌀 증산을 꽤 했지만 증산량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반출하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국내 식량 사정이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이러한 한국 내에 쌀 부족한 식량을 메꾸기 위해서 잡곡을 들어와 보충하기도 하는 등 함으로써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또 한 번 한국에 많은 문제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정책에서 주목해야 될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자본을 굉장히 축적하는, 쉽게 말하면 큰 대기업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국에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값싼 자원,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했고요. 이러한 의도에서 당시 총독부는 기존의 회사를 세우기 위한 법령이 회사령인데요. 이것이 허가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허가제라는 건 조선 총독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선 내에서 민족 기업을 막는데 활용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신고제로 전환을 해서 일정의 자격만 되면은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제의 전환으로 오히려 일본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일본의 자본이 크게 한국에서의 그러한 일본의 기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 회사령의 신고제로 전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일제의 통치 방식은 일제가 1930년대 이후에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이 일제 침략 전쟁, 그러니까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한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이런 전쟁에 한국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핍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 혹은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한국인의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입니다. 내선 일체라는 건 일본과 조선이 하나란 뜻이에요. 일체. 그리고 일선 동조령은 일본과 조선이 같은 조상을 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은 2등 국민이었죠. 그렇다면 이걸 왜 했느냐? 자, 이러한 그 주장을 통해서 한국인은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황국 신민으로서 만들려고 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당시에 침략 전쟁에 한국인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 말살 통치를 취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이제 사례들 알아주면 우선 황국 신민 서사예요. 황국 신민으로서의 맹세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나는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이런 그야말로 이런 그걸 통해서 어릴 때부터 황국 신민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세뇌시켰던 거죠. 그리고 일왕의 거처가 있는 도쿄에 절을 하는 궁성요배라든가, 그리고 신사참배, 그리고 심지어 학교의 이름도 이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뜻에서 국민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민족 말살 통치이기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으로 하나는 바로 우리말이나 우리말 사용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금지를 했고요. 특히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를 했죠. 흔히 창씨 개명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철저히 한국을 인해 그러한 정체성,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려고 했죠. 또 하나, 이 침략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경제 군조는 병참 기조화 정책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시기에 한국의 특히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지를 갖다가 병참 기지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에 의도를 두고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농촌에서는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모를 생산하기 위한 양을 키우게 하는 이런 정책을 폈고요. 특히 일본 자본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중화학고금이나 광업 이런 분야에 있어서 특히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민지 공업화는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하고 특히 침략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병참 기지화 정책에서 활용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까지의 일제 식민.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항일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제 무단 통치기 때부터 시작을 하자면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의병 활동이나 비밀 열사 활동이 계속이 돼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 의병 활동으로는
정미의병 이후에, 그러니까는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정미의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발한 의병 활동이 있었지만 이후에 일본군의 대공세로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병장으로 불렸던 최응원이라는 분이 1915년까지 저항하는데, 이 왼쪽에 보면 체포된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알려진 최응원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한편 국내에서는 실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몰래 비밀리에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의군부와 대한강복회 활동 정도를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해외에서의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 활동인데, 몇몇 곳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간도에는 용정촌과 명동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했고요. 특히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라는 이 대표적인 학교는 민족교육을 실시하기도 해요. 특히 북간도 중심으로 해서는 대종교가 만든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 부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만주 서간도 지역에서는 특히 이회영 선생과 이상용, 김동상과 같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삼원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기지를 세웠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신흥 강습소입니다. 나중에 신흥 강습소는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해서 많은 독립군을 키우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신흥 강습소, 서전서숙, 명동학교, 중광단, 이 위치랑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61쪽으로 넘어가서 3.1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러한 독립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부의 수립을 계획하게 되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하에.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수립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3.1 운동에서 터져나온 민족의 열망에 따라 수립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이념, 그리고 독립 노선, 이런 다양한 독립 노선 세력들이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립 노선 관련해서는 외교 중심, 무장 투쟁 중심, 실력 양성, 이런 것들의 어떤 방법이죠. 독립을 위한 방법. 노선이라는 말이 방법이니까 그런 세력들을 하나로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로서 말 그대로 권력을 다 나누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한 임시정부의 활동의 대표적인 것들 하나 알아둡시다. 바로 교통국과 연통제라는 거예요. 연통제와 교통국인데 각각의 역할을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연통제는 행정조직입니다. 국내에서 어떤 일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국내에다 알리고 그런 것들을 또 조사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교통국은 교통이라는 말에서 나왔지만 통신기구예요. 그래서 국내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히 독립자금의 모집 이런 것들을 주관하던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초기의 주로 활동은 외교 활동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열강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승인받고 특히 국제사회 독립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외교 활동에 주력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를 보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이런 활동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자,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점차 특히 이 일제의 이 탄압에 의해서 어려워지면서 특히 이 임시정부의 초기 이 주력이었던 외교 활동에 대한 비판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도 드러나면서 결국 임시정부의 새로운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라고 불리는 회의입니다. 여기 알아두셔야 돼요. 국민대표회의, 독립운동의 임시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 사실 독립을 위한 길은 굉장히 많지만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창조파와 아니다, 기존의 것을 바꿔야 된다는, 개조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갈등이 되다가 결국엔 결렬이 돼요. 결국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탈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임시정부의 침체된 모습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특히 김구 선생이 1931년 말에 만든 의열단체죠. 한인애국단. 우리 윤봉길 의사 꼭 기억해야 되죠. 물통폭탄, 도시락폭탄은 이제 아니라고 했죠. 이 조직해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의 것들은 나중에. 자, 이제 286쪽이죠. 이번에는 일제 식민지 시대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봉오동 전투와 그리고 청산리 대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홍범도 장군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청산리 전투는 홍범도와 김좌진 장군, 둘이 의해서 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지도를 참고해서 봉오동 지역이 여기 지역에서 처음 일제와 전투를 벌이고 나중에 청산리 지역에서 또 한 번 일제를 크게 격파한 그러한 전투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이후의 상황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 이후에 만주에 이제 대규모의 일본군이 출병을 해서 이 청산리 대첩 전후에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크게 소탕하는 명분을 내세워요. 그래서 이 지역 간도라고 하거든요. 이 간도의 한인 마을을 무차별 학살하고 그야말로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을 죽입니다. 이것을 간도 참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간도 지역에 대한 일제 이런 무차별적인 탄압 때문에 이 지역의 독립군들이 시베리아로 모여서 시베리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은 이 약소 민족, 그러니까 이런 식민지 이러한 나라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독립군 간에 여러 명이 희생되는 사건,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을 자유시에서의 참변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유시 참변. 그리고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돌아온 독립군들이 이후에 이제 다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세 개의 부를 만드는데 이 아래쪽에서부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세 개의 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저는 그냥 참정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대를 이 세 개의 부를 중심으로 독립군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통합운동을 하면서 또 한번 독립운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왜 또 하나 대표적인 독립활동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의열단의 활동인데요. 의열활동하면 보통 우리가 김구 선생의 한인애국단을 떠올리지만 또 다른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열활동이 있어요. 그 의열단이에요, 말 그대로. 자, 여기 보시면 1919년 김원봉,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던 인물인데요. 이 독립투쟁을 개인의 폭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여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의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장 독립전쟁은 군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의열 활동은 개인의 투쟁에 의해서, 그래서 의열단의 경우 일제 고위 관료나 친일파 그리고 식민통치기관이나 착취기관을 파괴함으로써 독립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부산경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박재혁의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것부터 시작해서 총독부에 역시 폭탄 던지고 종로경찰서에도 폭탄을 던지는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들을 함으로써 일제에 아주 간담을 서늘케 했던 대표적인 단체 하면 의열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열단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김원봉,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항일 무장 투쟁 운동을 쭉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인 한국 현대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306쪽에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핵심은 냉전 체제의 형성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가져왔는지를 좀 정리를 한다면 냉전 체제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또 국제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알고 있는 국제연합의 탄생이에요. 앞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 그 국제연맹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서 새롭게 만든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특징 중에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게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군을, 다시 말하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두 체제로 나누어서 또 한 번 갈등 체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핵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와 또 하나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유럽 지역에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름하여 마셜 플랜을 발표를 했다 그랬었죠. 이 경제 지원이에요. 유럽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하자. 이에 맞서 소련은 소련대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상호 경제 원조라고 하는 코메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경제 분야에서의 대립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대립은 결국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군사 동맹체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탄생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냉전 체제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 몇 가지 알아두라 했었죠. 첫 번째는 독일의 분단입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6.25 전쟁이죠. 6.25 전쟁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미소 간의 냉전 체제는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38도선이 분할되고 나서 남과 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또한. 자, 이어서 308쪽에 자, 이렇게 이제 냉전 체제가 만들어진 속에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 직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독립 직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국내에서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이었었죠. 이름하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했던 인물 알아두셔야 되죠. 좌익을 대표하는 여운형, 그리고 우익을 대표하는 안재홍,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좌익과 우익이 통합된 이름하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이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국외에서 여러 인물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이를테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도 귀국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미 군정은 남한에서의 정치 활동을 모두 다 금지를 시키면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면서 역시 김구라든가 특히 이승만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속에서 미국과 소련군이 각각 남과 북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했었죠.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활동들을 임시정부라든가 이러한 정치 세력들을 모두 다 부인을 합니다. 부정을 하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총독부 관료나 경찰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의 이러한 직접 통치 방식을 썼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한편 소련은 오히려 간접적인 어느 정도 북한에서의 정치 세력의 자치를 인정하는 그런 간접 통치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의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온 상황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그랬었죠. 이름하여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소가 한반도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한국에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정부를 세워주는데 최대 5년간의 다른 나라들에 의한 대리 통치를 신탁 통치라고 하는데 이게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둘러싸고서 결국 우익 세력과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우익 세력과 그리고 처음엔 이것을 반대했지만 나중에 이 결정 자체를 우리는 독립을 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라고 하는 좌익 세력들이 결국에는 충돌을 하면서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이 남과 북이 아니라 좌우익이 이렇게 모스크바 결정을 두고서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소 공동회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서로가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잘 그게 성과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주장을 한 인물이 이승만이었죠. 그래서 이 통일정부 수립이었다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이름하여 이제 정읍 발언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의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이 나오자 중도적인 입장에 좀 더 온건한 입장의 좌우익 세력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좌우 합작 움직임을 펼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좌우 합작 운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좌우 합작 운동은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도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좌절이 되게 되고요. 이런 속에서 결과적으로 미소 양측이 결국엔 합의점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결국 좌우 합작 운동이 중단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아예 이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남한만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자 김구 선생이 단독 선거는 절대 안 돼. 분단이야. 그리고 그것은 나라가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는데 참 이런 경고가 참 현실이 돼버리죠. 네, 그런 속에서 김구 선생이 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남북 협상입니다. 그래서 북에 가서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그런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예정대로 실시가 되게 되고요.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이후에 수립이 이 남과 북의 분단은 이후에 결국 6.25 전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6.25 전쟁의 전쟁과 그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316쪽으로 갈게요. 360쪽에 6.25 전쟁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6.25 전쟁 전에 이미 잦은 무력 충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남과 북이 서로 이제 그 무력 통일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남쪽은 북진 통일을 내세우고 북한은 적화 통일을 내려면서 서로 충돌을 맺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쟁 시작으로 인해서 전면적인 전쟁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1960년 6월 25일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 1단계를 우리가 먼저 보자면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낙동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북한에게 유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뒤집은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을 되찾고 다시 38도선을 돌파하여 압록강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을 하지만 이 38선에 넘어서 진격하는 것은 중국의 참전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중국이 군대를 보내서 북한군을 지원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아래로 또 내려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다시 서울을 되찾으면서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38선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고지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고지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고지를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속에서 결국 2년 동안의 지루한 휴전 협상이 이제 끝나고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되게 되는데 그 협정 내용 요 과정까지가 한국전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같이 하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극심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일본이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까지 다 마무리가 했는데요. 아무쪼록 시험 준비 잘 해서 시험 잘 보고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